되게 꿀팁이라고 좋은 습니다. 인생의 90%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제 얘기에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이 얘기가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냥 이게 팩트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10%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우리는 그 90%돈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진짜 중요한 이 본질적인 문제에 아직 근처도 못 가봤다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2026년에는 이 경제 문제 해결하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에 나도 집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자본주의 세상에 산다는 건 우리가 이 돈 게임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 레벨로 갈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문제에 시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돈 문제 연장선상에 있는 또 다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현재 돈 문제가 가장 해결해야 될 큰 문제일 거예요. 근데 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알게 될 거예요. 돈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였다는 걸. 어쨌건 2026년에는 정말 돈 벌고 이 문제 밖으로 좀 나는 빠져나가서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2025년에는 자유와 혁신이라는 정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현재는 사임을 한 상태이고요. 제가 요즘 최근에 저희 멘토님 교육을 소개하고 초대하고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 엄중하게 선별해서 그분들에게만 교육을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도 보이고 돈을 벌었는데 왜 여전히 저 사람들은 시달리고 살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오늘은 그냥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영상 보시는 분들 사주에 내가 15만 원이란 돈을 썼어. 근데 사주에 15만 원이란 돈을 써서 이전까지 내가 엄청나게 시달리던 그 문제를 내가 만약에 해결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사주에 내가 15만 원이란 돈을 썼는데 만약에 내가 이 돈을 써서 그동안 내가 정말 그렇게 해결하고 싶던 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만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냐? 이게 핵심 어떤 질문의 요지인 거예요.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찾는 그 쉽게 빠르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쉽게 빠르게라는 말을 그냥 마케팅 멘트로 쓰는 건데 정말 멍청한 대중들은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늘 의심하고 늘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돼도 이 사람 말이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진실된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면서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면서 이해를 못했어도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경험주의자로 내가 경험하면서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자기가 다 이해해야지만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왜 위험하냐면 일단 결정의 속도가 너무 늦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건 사실 속도전이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의 속도가 너무 느리고 계속 의심하고 믿지 않고 이해를 못해서 결정을 못한다는 건 사실 결정하지 않기 위한 좋은 명분이거든요. 행동하지 않기 위한 좋은 핑계인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작은 선택을 하는데 코딱지만한 돈을 쓰는데 이렇게 의심이 많아서 결정을 못 하다가 봐봐요. 인생에서 잃지 않아 본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찾는 건 쉽게 빠르게 뭔가 얻고 싶은 거거든. 근데 쉽게 빠르게 얻어지는 가치 있는 진짜는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방식으로 찾다가 자기가 잘 이해 못한 무언가에 들어가. 왜? 거기서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해는 안 됐지만 일단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다니까 큰 돈을 던져.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돈을 잃고 본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많은 그 다단계판에서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땡땡이라는 그 화장품 다단계 있어요. 거기에서 뭐 얼굴만 가꾸면 된다, 뭐 판매하는 일 아니다, 시스템 입만하면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 사실은 마케팅 멘트라고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판매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 팔아야 돼요. 팔지 않고 돈 버는 일은 없어요. 의사, 변호사 다 팔아야 된다고요. 근데 심지어 업종 자체가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업인데 판매하지 않고 돈을 번다? 이건 완전 개소리라고요. 근데 잃지 않아 본 사람들, 작은 실패와 어떤 작은 시행착오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큰 사건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잘 이해 못하는 거에 큰 돈을 던지고 엄청난 어떤 그런 손실을 입고 나온다고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보지혜를 가지고 경험해보는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그 경험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 자기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만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로 나이만 처먹어 간다고요. 이게 사실은 진짜 리스크예요. 제가 저희 멘토님하고 4년이 좀 넘는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전에 저는 교육업에 20년 있었고 그리고 영어학원 10년 운영하던 학원장이에요. 대학에서 교수로 강의도 했고. 근데 이전에 저는 제 분야에만 되게 한정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범위도 굉장히 좁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되게 제한된 범위 안에서 좁게 만나고 살던 되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어떤 익숙한 범위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굉장히 프레질해질 수밖에 없어요. 프레질하다는 건 내가 변동성,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걸로 내가 되게 크게 리스크를 입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프레질한 사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무작위성, 변동성, 가변성, 어떤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그런 외부의 뜻밖의 이런 변수에 대해서 되게 취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무작위성, 변동성, 혼란, 가변성 이런 걸로부터 오히려 이득과 혜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프레질한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 속에서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왜? 인생은 내가 예측한 대로 안 되거든. 어떤 특정 시점까지 내가 생각하고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됐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운이었다고. 근데 앞으로의 인생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삶이 좋았다고 앞으로도 똑같이 좋은 삶이 지속되리란 보장이 없다고. 근데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 패턴에만 의지해서 앞으로도 인생이 이럴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내가 변동성, 가변성, 무질성, 혼란, 무작위성 이런 걸로부터 이득과 혜택을 얻는 사람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롱런하고 생존할 수 있다고요. 자, 인생이 바뀐다는 건 제가 4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일단 경험치가 다양해져야 돼. 이전에는 되게 한 세 가지 정도 내가 학원장, 그리고 대학 교수, 그리고 뭐 외부에서 강의 같은 거 하는 거 이렇게 예를 들어 한 세 가지 정도의 제가 직업만 경험을 했다면 지난 4년의 시간에는 제가 10가지가 넘는 직업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직업들을 제가 경험했는지 좀 얘기를 하면 일단 블로그 마케팅, 카피라이터로 제가 블로그 마케팅 대행을 하기도 했고 또 그리고 마케팅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렐리즈라는 그 학원 뭐 학부모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학부모 대상 강의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책을 쓴 작가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MF 케어라는 제가 이끄는 독서 코칭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좀 특이한 직업으로는 부동산 판매업에 들어가서 콜드콜로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정치에 들어가서 정치 활동을 잠깐 하기도 했고 그리고 건물주, 네, 월세를 받고 있는 건물주이기도 하면서 현재는 저희 멘토링 교육을 판매하고 있는 교육 파리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10가지 학원장을 제외하고 10가지 직업을 경험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AI 시대다. 그래서 뭐 공부할 필요 없다. 이제 이전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다 불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AI 시대랑 영상 보는 분들이랑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AI 시대인 거랑 본인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AI 시대라는 건 내가 AI 공급자일 때 예를 들어 내가 AI 어떤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런 걸 내가 누군가한테 공급하고 판매하는 사람일 때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는 AI 소비자라고요. 소비자는 AI 산업이 아무리 많이 발전되고 AI 산업이 아무리 많이 확장돼도 우리하고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요. 공급자들의 인생은 달라지는데 소비자들의 인생은 안 달라진다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찍는 사람들은 시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달라져. 왜? 공급자가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또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가져와서 다시 나누기 위해서 또 내가 그런 어떤 자기가 하는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얻는 배움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가 되는 사람은
소비자랑 달라요. 영상 보시는 분들하고 영상 찍는 저하고는 시간 속에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건 4년의 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한 가지 직업에만 내가 오래 들어가 있는 사람은 프레질할 수밖에 없어요. 직업의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요. AI 시대가 되면 분명히 이전의 직업과 어떤 직업들이 대체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쵸? 근데 그때 내 직업이 일정 영역까지 대체된다 해도 그러니까 AI 시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공부할 필요 없다. AI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AI가 우리의 지식의 영역을 다 대체하기 때문에 이 지식을 내가 재가공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것들을 재가공해서 생산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만들 수 있는지, 이 안에서 어떤 기회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 시대니까 공부할 필요 없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사실 자기는 열심히 살고 싶지 않고 게으르고 싶은데 누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걸 AI 덕분에 나는 그냥 거저 얻으면 우리가 노력의 정도는 다른데 겉으로 봐서 비슷해진다는 한마디로 게으르고 싶은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걸 얻을 수 있는 이 자신의 게으름을 사실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라고요. AI 시대랑 본인들이랑 아무 상관없다고요. 여전히 지식의 가치는 의미가 있고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이걸 내가 재가공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가 쓸모있는 도구, 쓸모있는 무언가로 재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가 안티프레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직업을 한 가지 직업만 들어가서 그 일만 계속 우려먹는 사람들은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기업을 다니고 500을 버는 사람이랑 다양한 일을 해서 500을 버는 사람이랑 누가 더 위기 상황 속에서 취약할까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봐선 좋아 보일 수 있어. 실제로 본인들도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더 안전해 보이지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이 500이란 돈을 만드는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은 유연성이 있죠. 그리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람들이 안티프레즈라고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인생이 바뀐다는 건 내 옆에 사람이 바뀌는 거고 사람이 바뀐다는 건 내 고객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시간의 질이 바뀌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 이기적인 시간을 썼어. 넷플릭스나 보고 치매기나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살던 내가 뭔가 공부하고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뭔가 내가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 시간의 정체성이 바뀌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내재 가치가 바뀔 수밖에 없고 내가 내재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고객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뭘 바꿔야 돼? 가장 첫 번째 바꿔야 되는 게 내가 나한테 쓰는 돈과 시간. 왜? 자, 유튜브에서 공짜 콘텐츠만 보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공짜에서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요. 공짜에서 진짜를 찾는다고요. 공짜에서 진짜를 찾을 수도 있어. 저도 저희 멘토님 찾을 때 공짜에서 진짜를 찾은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공짜만 보지 않았어요. 공짜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주신 그 공짜 무료 컨텐츠를 보다가 이분한테 진정성이 느껴져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콜드콜로 연결이 된 거죠. 저희 멘토님에게 제가 전화를 했고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지금 4년 넘게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료 콘텐츠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정말 이 무료를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료 콘텐츠를 보는 거예요. 무료 콘텐츠를 봤어? 이 사람한테 진정성이 있어? 그러면 반드시 유료를 결제하고 그 사람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봐야 돼요. 멤버십이라는 게 다양해요. 그 사람 책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 유튜브에 정말 멤버십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만약에 교육이나 강의나 1대1 코칭이나 마스터마인드 그룹 뭔가 소그룹으로 하는 이런 거를 진행한다면 거기에 결제를 하고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왜? 무료에는 푸시가 없어요. 무료는 여러분들이 보다가 이 영상도 보다가 언제든지 끄고 그냥 나가서 다시 안 돌아올 수 있는 게 무료라고요. 그리고 무료와 유료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무료와 유료의 차이점은 이거구나. 유료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유료를 들었을 때 훨씬 더 나한테 이게 압박이 있고 유료를 들었을 때 내가 훨씬 더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담이 있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함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돈을 써봐야 깨닫는다고요. 돈을 써야 강제성이 생기고 돈을 써야 내 시간의 질이 바뀌고 시간의 질이 바뀌어야 결과적으로 내 자신의 가치, 내재 가치가 높아지고
고객의 이제 삶의 질, 돈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버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래. 어떤 뭐 작은 기업의 대표고 매출은 꽤 높아. 근데 아무 때나 고객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다발인 거야. 말은 대표인데 돈을 버는 속성을 보면 시다발이처럼 벌고 있다거나 굽신굽신 하녀처럼 돈 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설마 그런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 고객한테 굽신거리고 내 영혼을 팔고 내 어떤 이런 내 그런 고객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돈을 벌고 싶진 않을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어쨌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쉽게 빠르게 돈 버는 방식은 일단 세상에 없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득하는 방법은 세상이 여러분한테 설득하는 방법하고 정반대 방향을 설득할 거예요. 세상은 쉽게 빠르게 돈 벌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쉽게 빠르게 벌어지는 돈을 얻고 slow and patient, SP500 천천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최소 10년 정도는 내가 그 분야에서 갈아 넣어야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주변에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보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해도 최소 10년 정도는 그 분야에 갈아 넣어야 그때부터 돈을 좀 만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돈을 벌긴 버는데 예를 들어 돈을 버는데 큰 돈은 아니거나 돈을 벌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그 돈을 털어서 다시 써야 된다거나 그래서 10년 정도의 시간은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보다는 배워서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내가 롱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단한 자신의 내재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끝점의 부자들도 쉽게 빠르게 버는 반짝이는 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길게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뒤로 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스스로 그런 상품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좀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가장 첫 번째 달라진 건 주제 파악이에요. 사실 이전에 저희 멘토님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제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도 받았고 한 분야에 10년 이상 있었으니까 전문가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어, 이 분야에서 그래도 억대 연봉 정도를 갔다는 건 내가 그렇게 밑바닥은 아니란 뜻이거든. 근데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프레질과 안치 프레즈를 얘기했어요. 한 분야에서만 오래 있었던 사람, 다른 분야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영역 밖에 나가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특정 시점에는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내가 익숙한 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이 닥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때 내가 그 안전지대 밖으로 나갔을 때 여전히 내가 괜찮을지 그렇지 않을지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보통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안전지대 밖으로 그냥 밀려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내 현실을 보면 아, 옛날에 생각했던 내가 그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고통스럽고 아픈 순간이 있다고요. 근데 저는 학원하다가 학원을 그만두게 됐던 이유가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대학 보내고 아이들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서 원하는 뭐 명문대 대기업 아니면 전문직 같은 거 얻어서 아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좋은 삶이다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상품을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학원을 엑스타는 결정을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되나를 사실 저도 엄청 찾았어요. 지난 2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5천만 원 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1억 넘게 교육비를 썼고 지난 한 2년의 시간 동안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다양한 교육에 투자하고 때로는 잃으면서 저도 정말 돈을 잃으면서 피 흘리게 하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깨달았다고요. 내 주제 파악을. 근데 보통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가 돈 벌었다더라 그럼 바짝바짝 이런 걸 막 홍보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들어가서 저 사람이 돈 벌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돈 벌었다는 거랑 나랑 아무 상관도 없고 여기에서 성공 사례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실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라고요. 근데 자기와 함께한 기간만을 가지고 보통 홍보하는데 이 사람은 그 앞단에 우리는 없는 자신만의 다른 도미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에서 이 퍼즐 하나가 맞아 떨어지면서 도미노들이 뚜르륵 쓰러지면서 띵 하는 돈으로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물론 그 돈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또 지켜봐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공과 나의 성공이 아무 상관없는데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니까 저 사람 정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오만한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이걸 깨달아요. 어떤 거는 또 심지어 돈을 벌 수 있어. 여기 내가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데 예전에 저는 학원을 하던 시절에 돈을 많이 벌면 그 안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풍요 안에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풍요 안에 자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아요. 나는 자유함이 없는 풍요는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 이제 돈을 벌기만 하면 되는데 그 자유가 없는 그 상태를 제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은 버는데 거의 시다바리처럼 돈을 번다거나 돈을 버는데 굽신거리면서 하녀처럼 버는 돈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한 상위, 순위의 우선순위 가치구나를 깨닫고 내려놓고 나오게 되죠. 돈을 많이 썼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질의 돈을 벌 건지 돈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주제 파악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데 주제 파악을 해야 거기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주제 파악을 현실적으로 잘 못해요. 누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출발점이 나와 당신과 그의 출발점이 모두 다르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주제 파악을 하려면 안전지대 밖으로 반드시 나와야 돼. 익숙하고 내가 편안하게 잘하던 거, 우려먹던 거 계속 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경험으로 나와서 이 새로운 경험 안에서 자기 위치 파악을 다시 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안전지대 밖으로 나오면 매일 실패하는 기분이죠. 많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시간을 내가 견뎌내면서 그 시간 안에서 이 새로운 경험 안에서 틀리고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안에서 얻는 배움과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그런 오만함을 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 위치를 보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 내가 새로운 돈을 만지기 위해서 새로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럼 난 이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여기부터가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고 하던 걸 우려먹는 방식으로 다음 단계 성장을 하려고 한다거나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 때는 열심히 많이 일하는 전략으로 올 수 있어. 근데 다음 단계, 중산층에서 그 다음 단계 갈 때는 열심히 많이 일하는 전략으로 가다가는 그 다음 단계 가기 전에 아마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중산층이 성장을 멈춘 이유가 이 방식으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다음 단계 가다가 내가 뒤질 수도 있다라는 이 두려움 하나, 그리고 만족해서 그냥 안주하는 거 하나.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산층은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꾼 돈을 다 던지는 멍청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지 절대 중산층은 부자가 아니라고요. 봐봐요. 중산층도 사실은 용어가 생소하실 거예요. 500, 700, 1000. 이 정도 버는 어떤 그런 가족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데 중산층은 부자가 아니라고요. 500 벌어서 예를 들어 세 식구 살아요. 넉넉해요? 안 넉넉해요. 게다가 제가 많은 중산층 분들하고 통화를 하다 보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빚이 늘어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상태로는 뒤로 갈수록 빚쟁이가 될 뿐이지 그 상태로 내가 부자가 될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돈을 더 많이 벌면 우리가 뭔가 그래도 뭔가 내가 삶에서도 문제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동기가 내가 두려움이야.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내가 만약에 돈 버는 동기가 된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고객한테 시다바리처럼 시달리면서 돈 번다고요. 왜? 고객한테 그 내가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보이거든. 이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내 심리가 고객한테 드러나면 고객이 나한테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힘들게 지긋지긋하게 너덜너덜하게 돈 버는 중산층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어. 왜? 잃는 게 두려운데 내가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건 이전에 쥐고 있던 걸 내려놓고 이전에 새로운 걸 쥐어야 되는데 쥐고 있는 걸 못 내려놓는다고. 이걸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이 마치 망해버릴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못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있는 선택을 하는데 더 나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아지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나빠지고 있는다는 거. 그래서 돈을 예전에
예전에 저도 학원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지금 늘 시달리는 이 두려움이나 이런 심리가 사라질까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심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관점을 바꿔서 어떤 세상과 내 일과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내가 그 두려움 심리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삶이 더 무거워지죠. 왜? 잃게 될까봐,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잃고 싶지 않으니까 점점 더 그 두려운 심리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또 뭐가 달라졌을까? 새로운 돈을 벌었죠. 새로운 돈을 벌었고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1억 5천 정도의 새로운 돈을 벌었더라고요. 저희 멘토님 만나서 유튜브랑 콜드콜이란 두 가지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커리큘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커리큘럼 얘기는 자세히 안 할게요. 그냥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돈 게임 하는데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다 배운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물어봐. 그래도 뭘 배우는지 알아야 되는지 아냐고. 이런 게 바로 제가 말한 자기가 이해 안 되면 행동을 못하고 미루고 결정 못하는 사람들.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이해를 시켜줘도 또 하나가 이해를 안 되면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냥 자본주의에서 돈 게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인데 오히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러면 본인들 생각에는 자본주의 돈 게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모든 것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질문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두 가지밖에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그걸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배우러 온 주제에 이걸 역으로 뭘 배우냐고 따지는 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제가 사실 설득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사시던 대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배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고 가장 크게 저한테 변화가 됐던 건 공급자로서의 어떤 관점의 전환이에요. 예전에 제가 물론 학원을 하던 시절 그리고 교수로 강의하던 시절에도 공급자로 공급을 했지만 이전의 관점과 지금의 관점은 좀 달라요. 예전에는 막연하게 내가 지식 전달자 같은 느낌의 그런 공급자였다면 이제는 좀 뭐라고 표현할까? 항상 자본주의 세상의 작동 원리를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고객의 관점, 상대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가 내가 전달하는 걸 더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많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가장 크게 저한테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항상 그 돈을 벌어도 두렵고 불안하고 아니면 뭔가 되게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얼마나 나는 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까라는 여기에 대한 항상 그 의문, 그리고 항상 현실의 어떤 그런 공허함, 뭔가 열심히 살았고 여기쯤 오면 뭔가 될 줄 알았고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여기 와보니까 사실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직장 다니던 시절보다 월급을 2배, 3배 넘게 돈을 2배, 3배 넘게를 벌었는데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하던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서 느껴지는 그 만족감이라는 건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밑바닥에 막 가난에 찌들어 있어. 그럼 우리는 약간의 돈을 벌어서 이 돈을 버는 걸로 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돈을 번다는 건 말 그대로 편리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쓰던 물건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쓴다거나 예전에 내가 살던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보다 조금 더 뭔가 고급진, 그냥 한마디로 내가 더 쓰는 돈의 씀씀이가 커질 뿐이지 돈의 씀씀이가 커진다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거나 내가 세상을 어떤 경험하는 내 어떤 그런 생각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멘토님이랑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삶이 가볍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인생의 진짜 본질의 문제가 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고 그 본질의 문제를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이런 거가 있다. 이런 보이지 않는 것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상태였고 오로지 외적인 것들로만 내 행복이라든지 어떤 그런 내 기쁨이라든지 그 만족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다 보니까 숫자 게임을 하는 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타던 차에서 뭐 더 좋은 차를 탄다고 아니면 살던 아파트에서 더 좋은 아파트를 산다고 들던 가방에서 더 좋은 가방, 비싼 가방을 맨다고 그런 것들로 삶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비할 수 있는 그 소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물질 소비. 그래서 내가 뭔가 물건을 사거나 돈으로 물건 살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있잖아. 그죠? 물건을 사거나 하는 기쁨인데 어느 순간 이런 걸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의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 그럼 이제 다음 단계 행복으로 가는데 그때는 경험 소비예요. 내가 뭔가 어디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랑 시간을 보낸다거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물건을 사는 기쁨보다는 크다는 걸 깨달아. 근데 이것도 단순히 여행의 목적이 그냥 가서 보고 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여행의 목적이면 이걸 했다고 내 인생이 깊은 행복을 느끼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대부분은 물질 소비나 경험 소비에 그치고 그 다음 단계의 행복, 그 다음 단계의 소비는 의미 소비, 가치 소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한 권 읽는데 그 책에서 내가 어떤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교육에 들어가서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얻는다거나 그래서 어떤 돈에 내가 지출을 할 때 돈에 어떤 비용을 지출할 때 그 돈에 비용을 지출하는 이유가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그런 돈의 지출인 것들이 있어요. 교육에 투자한다거나 뭐 책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때 저희 멘토링 교육에 들어갈 때 이런 걸 알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으로 저는 돈벌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교육에 결제를 했던 거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물론 이걸 깨닫는데 하루 이틀 만에 금세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많은 사건들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저희 멘토님과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 겉으로 느껴지는 감각하는 것들만 쫓던 사람이었다면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냥 어떤 보이지 않는 원인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진짜 문제,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진짜 근본 문제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이걸 깨닫는데 저는 4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제 상태가 완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먼저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이걸 아는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의 그냥 삶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벌어도 계속 삶에서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어. 왜? 세상이 우리한테 이게 문제야. 네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아서 네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네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생의 근본적인 어떤 삶의 의미와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은 겉으로 얻어지는 이런 편리성은 편리성일 뿐이지 이게 내 삶과 직접적인 행복과 반드시 이 선형적으로 비례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걸 이걸 분리할 수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이 얘기를 빨리 알아들을 거야. 근데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가 진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진짜 행복이라는 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번도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거나 이런 거를 너가 찾아야 한다거나 이런 걸 너가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는 걸 누구도 우리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우리를 성실한 노동자로 만들어서 이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에 우리를 하나의 부품으로 갖다 꽂아서 그 자리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돌리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찾고 발견하도록 하는 게 학교 교육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고 그나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일이라는 걸 하면서 이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 전에 엄청 시달려본 사람들이야. 왜 이쯤 되면 내 인생에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난 왜 언제쯤 행복해지는 거지를 찾고 또 찾았던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겉으로는 막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성공했어.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너무 시달리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런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한 감정에 시달린다는 걸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냐고요. 어디 가서 얘기 못해요. 그래서 혼자 계속 그 죄책감과 어떤 불안함 사이를 널뛰면서 되게 오랫동안 저도 시달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멘토님 만나서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천천히 연결이 되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리고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 예전에 저는 학원 하던 시절에 제가 상가를 사게 된 게
학원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환갑? 어쩌면 정말 70대까지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들어가서 오래 그 일을 하는 게 되게 안전한 거다 생각했는데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안전하게 보이는 게 사실은 프레질하다는 거.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변동성이 많고 막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에 시달리는 것처럼 혼란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강건하고 안티프레질하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안전한 것과 안전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진짜 자유와 가짜 자유. 저는 예전에 돈을 많이 벌면 이 풍요 안에 어떤 자유가 어떤 정신의 자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풍요와 자유는 달라요. 풍요와 자유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풍요와 자유는 각각 별개예요. 자유가 중요한 사람은 이 풍요 안에 자유가 없으면 이 풍요를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어. 근데 풍요를 쫓는 사람은 자유를 희생하면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서 이 풍요를 지키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다바리 고객한테 굽신거리면서 거의 뭐 노예 수준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본인은 막 시달리고 막 여기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자기 일을 하긴 하는데 돌아서면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 일을 해서 억대 연봉을 버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불쌍한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면 좋겠어요. 자, 돈을 벌어야 되는 이제 이유인데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예전에는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나랑 우리 가족을 잘 보살피려면 소중한 걸 지키려면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돈이 인생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소중한 걸 지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제가 돈을 버는 목적과 동기는 제 소중한 사람들 나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게 제가 돈을 버는 사실은 목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와 목적이었던 거죠. 물론 돈을 버는 동안 당연히 제 고객들의 성공과 고객들의 어떤 그런 만족과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마인드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이런 거예요. 나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랑 핏줄로 연결된 사람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동기로 살았던 거예요. 모든 그 세상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그런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오로지 나의 이해관계에만 연결되어 있던 거죠. 근데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많은 끝점의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런 부분을 사실 많이 재해석하게 돼요. 결국 자본주의에서 이 돈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재 가치를 높이고 자신이 도구로서 쓸모있게 쓰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진짜 우리가 끝점에서 느껴야 되는 행복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느끼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 게임을 한다는 건 내가 쓸모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라는 뜻이고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생산적인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어떤 내 역할과 기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감사의 메시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고객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신뢰받고 감사의 말을 드리면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면서 그게 사실은 자본주의 어떤 작동 원리인 거죠. 서로 가치 있는 것을 내놓고 서로 좋은 거래를 하고 함께 파이를 키워나가는 게임. 그래서 자본주의 돈 게임을 잘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관계도 잘해요. 왜? 거래할 줄 알거든. 내가 좋은 걸 내놓고 내가 누군가한테 내 걸 기꺼이 주려고 하고 주려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주려는 사람인데 내 옆에 나처럼 주려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면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얘기하는 건 부자들은 돈을 쫓는 것 같지만 돈을 쫓지 않아요.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번 돈은 뭐 재단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그대로 남겨놓고 쓴다거나 사치하고 뭔가 부자놀이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고요. 배우고 배운 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확인하고 또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 돈 게임에 들어가서 돈 게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내 어떤 쓸모와 가치를 높이고 그걸 확인하는 스코어가 돈이에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왔고 그 누군가를 도운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얻는 것이 그 돈이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울수록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돈 게임에 들어가서 그 돈 게임을
잘해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저희 멘토님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되게 재밌는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커리큘럼 물어보시는 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걸 배운다고 얘기한다고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한 번이라도 내가 바보지혜를 가지고 이 사람 말이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나도 여기 들어가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만으로 내가 한 번만이라도 용기를 내고 그런 내가 이전에 안 해보던 그 행위를 할 수 있을 때 여기에서 운이라는 게 시작된다고요. 근데 과학주의자들, 이론주의자들은 이런 선택을 못해. 계속 자기를 이해시켜 달래. 근데 세상 누가 나를 끝까지 이해시켜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게 나를 설득하면 또 어느 순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순간에 나는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들은 살던 대로 살아야 돼. 답이 없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겨우 중산층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없고 중산층에서 더 올라가거나 더 나아지는 선택은 절대 못할 거야. 왜? 과학주의자로 자로 잰 듯이 정확하게 재단에서 갈 수 있는 그 한계 끝점이 중산층이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거기에서 더 떨어지지 않게 그냥 버티고 사시면 돼. 근데 이것도 내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한 번이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내 인생에 안 해본 선택을 할 때 거기에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제발 이 종교주의자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여기에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고 내가 가는 것처럼 이런 용기 한 번을 정말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저희 멘토님 교육에 들어갔던 게 저한테는 그런 용기를 낸 거였어요. 저도 엄청난 과학주의자고 엄청난 이론주의자란 말이야. 그러면 나도 뭔가가 이해가 명확하게 안 되면 엄청 거기에 묻고 따지는 스타일인데, 묻고 따지는 사람은 결국 행동이 느리고 행동을 지속할 수 없어요.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도 느린데 지속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속아 넘어가는 자,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아 넘어가는 자들로 나뉜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요, 누군가가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잘 차려입고 말빨이 그렇듯하면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양력, 이력 이런 거를 묻고 따지잖아요. 그 사람의 양력과 이력과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한들 그게 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거랑 제가 대학에서 강의한 거랑 제가 많이 배우는 거랑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학교 때 진짜 공부를 못했거나 공부를 안 해봐서 이게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걸 이해를 못해.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아니면 돈을 못 벌어봤거나. 딱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똑똑했던 애들도 이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이건 알지. 내가 잘하는 거랑 남을 잘 가르치는 건 별개라는 걸 공부를 해본 애들은 그래도 알지. 근데 공부를 못 해본 애들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돈 못 버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속성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아요. 일단 행동을 뭔가를 시작하는데 되게 설득해야 되고, 그리고 이 행동을 지속하는데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엄청난 동기부여를 해도 또 지속하지를 못해. 인내심도 없고 계속 쉬운 길만 찾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중에서 공부가 아니라 다른 거에 내가 집중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학교 때 공부도 안 해보고 뭔가에 내가 집중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인생이 바뀌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무슨 이론에 대한 전문가야. 혹시 여러분 경제학자의 조언을 듣고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거예요. 경제학자는 이론을, 남이 어떤 만들어낸 결과에 대한 이론을 분석한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게 바로 그 헛똑똑이들, 이론가들이 계속 멍청하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 이걸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제가 저희 멘토님이랑 함께 하면서 뭐가 좀 달라졌을까 정리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좀 마지막 리뷰의 그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인생이 바뀐다는 건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고객의 질, 그게 내 사람의 고객의 질이 내 삶의 질이고 내 돈의 질이고, 근데 이걸 바꾸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 시간의 질을 바꿔야 돼. 근데 시간의 질을 어떻게 바꾼다? 돈의 질을 바꾸지 않고 시간의 질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옛날에 쓰던 그 멍청한 돈, 어디 가서 치맥이나 하고 넷플릭스나 보던 그 돈과 시간을 나 자신의 내재 가치를 내재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해서 써야 되고, 이렇게 내 시간의 질이 바뀌면 빨리 되지 않아요. Slow and patient. 여러분한테 제가 1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10년이 꼬박 안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저도 4년의 시간이, 지금 4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천천히 하나하나
이전에 저와 다른 것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도 돈을 안 벌어봤어. 그러면 뭐 어느 분야에 들어가든 10년 정도는 내가 그 분야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다진다라고 생각해야 여러분이 롱런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냥 이게 팩트예요.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듣거나 듣지 않거나와 상관없이 최소한 한 분야에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라는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서 고객한테 그 신뢰를 얻기까지 최소한 10년은 걸린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본주의에서 돈 게임하고 내가 아니면 중산층인데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전략이 없어. 그런 분들 들어오시면 돼요. 꼴랑 4주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쓰시라고 제가 엄청 오래 설득했는데, 여러분한테 이 돈을 쓰시라고 설득한 시간이라기보다는 제가 저의 4년이라는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인생에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구매 결정력이 판매 결정력이다. 내가 지금 쓰는 돈과 시간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미래다. 이 얘기를 절대 가볍게 듣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작은 하나의 선택, 지금 선택에서는 이게 어떻게 미래로 연결될지 보이지 않는 그 작은 하나의 선택으로 정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댓글 상담 신청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서 신청하시고 용기를 내서 들어오세요.